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됐지만 그이는 출산 날에도 마찬가지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믿음까지도 다 사라져버린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빈 껍데기만 남은 저에게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 이제는 제 아이를 봐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이에게서 언뜻 보이는 오빠의 얼굴을 보때면 괴로운 마음이 들어 젖을 물리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도망갈까봐 그랬는지 매일같이 찾아와서 저에게 말 한마디 좋게 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밥도 차려주셨고 아이도 봐주시며 이제 그만 집을 싸서 아이만 놓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기 싫었지만 여전히 코빼기도 안 비치는 그 사람보다는 100배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어머니는 저의 새 출발을 매일같이 찾아와 강요 반 강제 반 하셨고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되자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어차피 이대로 데리고 있다간 그의 어머니 말대로 호적에도 못 올리고 유아원에도 보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제가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는 일인데다가 그는 연락이 두절된 지 1년이 넘었기에 경제력이 있는 그 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신다면 저보다 잘 키워주시리라는 생각에 점점 마음이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흘렀지만 저는 아이가 돌이 지나서야 미루고 미루었던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무너진 가슴으로 너덜너덜해진 빈 껍데기 같은 제 자신만 겨우겨우 추스려 고향인 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다 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한편의 긴 악몽같이 말입니다. 거의 한두 달 말도 없이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은 저를 보시곤 부모님께서는 크게 걱정을 하셨고 학교도 휴학한 것을 알게 되어 어떻게 된 사정인지 서울에 사람을 보내 알게 되셨고 충격을 받으신 아버지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작은 배를 팔아 저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간 프랑스로 유학을 가 이탈리안 푸드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곳에서 한국에서 유학 온 2살 연하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유학 시절 저는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었습니다. 먹는 걸 하도 안 먹어서 일부러 요리 학교로 아버지께서 유학을 보내주실 정도로 삶의 희망이 없었을 시기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수업을 마치고 몽마르트 언덕 넘어 본수를 향해 가는 길이었죠. 언덕 사이로 노을 지는 풍경이 아름답지만 슬퍼 보였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이 시간이면 더욱 떠올라 괴로운 때였어요. 저는 말 수도 없고 따로 친구를 두지 않았기에 여기에서 늘 혼자였고 본수도 앞에서 만난 고양이만이 제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가끔 이곳에 오면 늘 있는 줄무늬 노란색 흔한 아이였지만 저에게는 유일한 친구였죠. 처음 유학 온 날 본수대에 앉아 울고 있는 저를 위로해준 고마운 아이였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요리하고 남은 닭가슴살을 가져다 주었고 노랑이는 늘 잘 먹어주었고 저를 잘 따랐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날도 저는 매일 수업이 끝나는 대로 그곳에 갔고 노랑이는 늘 저를 반겨주었죠. 본수대에 도착해 노랑이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본수대 주변이며 언덕이며 근처 공원도 가보았습니다.
혹시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한 게 아닐까 하여 덜컥 겁도 났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노란색 줄무늬 고양이를 들이밀며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와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노랑이는 근처 공원의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걸 이 학생이 발견하고 데리고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는 과정에서 많이 핥힘을 당했는지 나뭇가지에 긁힌 것인지 여기저기 작지만 팔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고양이에게 닭가슴살을 주고 있으라고 부탁한 뒤 근처 약국으로 가 반창고와 약을 사와 분수대에 앉아 상처를 치료해 줬고, 그 애는 저와 같은 학교로 서울에서 유학을 왔고 저보다 1년 일찍 유학을 와서 한 학기 먼저 과정을 배운 나보다 나이는 2살이 어리지만 나름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학교를 졸업하면 아버지 고향으로 가 파스타집을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몸도 마음도 건강해 보여 보고 있으면 왠지 같이 있는 사람도 힘이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국인이 몇 없어서 저를 눈여겨봤고 제가 여기에서 고양이한테 먹을 걸 갖다 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울면서 하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한국말이라서 들렸다며 미안하다고 자신의 아지트도 여기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솔직히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차 물어보기로 생각하였지만 뭔가 들킨 것 같아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숨김없이 솔직한 그 애가 밉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와 그는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어 졸업할 때쯤엔 커플인 걸 모르는 사람이 학교 안에 거의 없을 정도였고, 저는 그 애와 지내면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저희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이탈리안 시푸드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재료는 아버지께서 그날 잡아오신 해산물들을 공수해서 운용하고 있고 그이도 저도 유학 시절 배운 기술로 열정을 다해 요리를 하고 있었기에 가게엔 늘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열정적으로 또 즐겁게 일하고 사랑했고 저는 어느새 그의 아이를 낳아 슬아의 일남일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다행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중 하늘이 시샘이라도 난 걸까요? 저에게는 다시 없을 것만 같았던 불행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볼 일이 있어 다녀오던 남편이 비오는 밤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망연자실했기에 저는 더 이상 남편 없이 파스타집을 운영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매일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잠시 가게를 접고 쉬라는 말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둘째는 대학교도 졸업해야 하고 첫째는 군대도 다녀와야 되기에 남편이 제 앞으로 남겨놓은 보험금과 적금을 깬 돈을 합쳐 건물을 한 채 샀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시간이 흘렀고 전 남편을 잃은 마음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은 자신이 40년 전 제가 할머니 손에 두고 온 그 돌쟁이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 의아해했지만 어쨌든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족에게는 지인을 만난다고 하고 올라가 만난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자신의 할머니며 아버지 이름을 말했고, 그렇지 않았어도 제 아버지 젊었을 때와 너무나 닮은 모습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산 기간이 얼마 안 되고 너무 오래전에 헤어졌던 터라 내 자식이란 생각은 별로 안 들고 낯설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키워주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해서였는지 그 후로도 두어 번 더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돼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하다 실패해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입니다. 저는 건물의 세를 받아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라 도와줄 수 없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제가 집 한 채를 가진 걸 알고 자기도 자식이라 그 집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면서 상속 포기한다는 각서를 쓸 테니 자기가 상속받을 몫을 지금 달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라서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인연을 끊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인지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인지 청구가 뭔지 몰라서 알아봤더니, 인지 청구가 되면 아들이 제 호적에 자식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아들이 제 호적에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다 알게 될 텐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인지 청구 소송을 한 목적은 호적을 고쳐서 제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 분명한데, 저는 이런 아들을 제 호적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도저히 들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한 다음에도 아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돈을 주면 상속 포기 각서를 써주고 소송도 취하하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집은 남편이 남긴 것이니까 당연히 남편과 낳은 아들에게 상속이 되어야 하고, 제가 가진 저축은 유일한 노후 대책이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40년 만에 나타나서 제가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막무가내로 돈만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전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이야기는 절망적이었어요. 40년 전에 헤어져서 애정이 없고 부모 자식 관계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항변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법률상 부모 자식 관계는 유전자 검사라는 생물학적인 근거만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지 당사자들의 감정이나 희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들이 재판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자식으로 인정이 된다면 아들은 제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생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돈을 주면 자기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더군요.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상속을 해줄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도 그 의사 표시는 법률상 무효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상속권은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인 제가 죽고 나서야 발생하는 것이라서 제가 죽기 전에 상속을 포기하면 아직 발생도 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들이 지금 돈을 받고 제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각서는 무효라서 나중에 포기각서 내용을 지킬 의무가 없고 훗날 태도를 바꿔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네요. 아들은 이런 점을 알면서도 제가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점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어차피 인지 청구 소송이 끝나면 자녀들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전 주말에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에게 저의 혼외자 아들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의논했죠. 처음에 아이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다 성인이어서 엄마의 살아온 삶을 인정해주고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 후 인지 청구 소송은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기정이가 친 아들임이 밝혀져 제 호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들 기정이는 이렇게 된 이상 제가 죽고 나야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제 생일날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도 오라고 연락을 했지만 끝내 오지 않더군요. 이후 저는 죽기 전까지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는 작전으로 변경해서 아파트를 정리해서 작은 오피스텔로 옮겼고, 저는 돈을 아끼지 않고 몸에 좋은 거 찾아다니면서 먹고 좋다는 곳 자식들이랑 놀러 다니고 손주들 옷 사주고 밥 사주고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때 재산이 남아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요즘 생각해보면 참 저의 살아온 인생도 다사다난했구나 싶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날들을 항상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